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의학과 재활에서 물리적인 자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물리치료의 역사도 사실은 고대 그리스 이야기하면서 왜 그거를 우리 물리치료 역사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온천욕을 했었다. 따뜻한 물 활용했었다. 그 다음에 일광욕 했었다. 상처가 벌어지면은 햇빛에 이렇게 상처를 말렸다. 이거를 물리치료의 역사라고 출발하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 물리치료 역사는 그때 스웨덴 사람인가 해서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 운동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 피지컬 세라피스트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게 의학의 범주로 우리 지금처럼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인자 역사를 마찬가지 고대 그리스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사로 끌어들이는 거는 좀 과한 해석이고요. 저는 이거 말고 그래도 우리가 의학이라는 범주에서 물리적 인자가 들어왔던 거는 텐스 사용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온천하면 몸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했지 이렇게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텐스 사용에서는 이게 관문조절설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진통 효과가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자의 현재 주소를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 권고사항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표면 신부열 사용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병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발목을 삐어서 갔다거나 허리가 아파서 갔다, 무릎이 아파서 갔다. 다 핫팩 싸는 거 기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신부 투여를 장치 쓰는 것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물리치료협회에서는 열치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왜냐면 우리 물리치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 사람이 사회로 복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 컨트롤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온열을 적용해버리면 능동적인 운동을 방해한다라는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핫팩하면은 목욕탕 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따뜻한 물 담궜다가 딱 나오면 힘이 축 빠지잖아요. 그래 놓고 운동시키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 물리치료에서 열치료인자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좋아하는 페인 컨트롤의 목표를 삼지 말고 우리 물리치료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잘 따라라 이 말인 겁니다.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래를 잘 생각해 보면 최근 연구들이 임상으로 넘어올 겁니다. 최근 연구들의 추세는 열치료나 페인 컨트롤 가지고 인자를 연구하고 있지 않아요. 제일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체외 충격파. 체외 충격파의 치료적 근거가 뭐냐면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재생이 빨라져요.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진 체외 충격파를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리치료 분야에서 인자치료의 목표는 페인 컨트롤보다는 뭔가 재생에 도움을 되는 쪽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대표적인 걸로 체외 충격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초음파 치료 그냥 했거든요. 맥동 초음파 치료. 끊어주는 겁니다. 맥동 초음파 치료. 그 다음에 전기 치료 같은 경우에도 미세전류 치료,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물리적 인자 치료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충격파가 이미 들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살펴보자면 20페이지 재활적 접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ICF 모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여러 과목에서 다뤄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개론, 근거 중심 등등등 많이 다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공부를 이렇게 다양한 과목에서 왜 배울까요? 이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식은 의미 없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자를 배우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인자 치료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고 배워요. 저랑 진단학을 배웠던 이유는 MMT, ROM 등등의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ICF 모델은 도대체 왜 배웠을까요? 나 이거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럴 때 과감하게 제가 F를 던지면 분명히 대답을 좀 해줄 것 같은데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게끔. 오, 정답에 가깝습니다. 뭐를 분류하려고 배우게요? 사회적 약자. 와, 잘 배웠네요. 정답 맞습니다. 이 정도 대답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줄을 한번 꺼볼게요. 재활적 접근이라고 된 거에 두 번째 단락에 두째 줄 보게 되면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손상분류 ICIDH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이름에 나와 있어요. 손상을 분류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손상을 분류하자. 그 다음에 오른쪽 21페이지 왼쪽에 둘넷 여섯째 줄에 2001년에 WHO는 국제장애분류 ICF로 알려진 ICIDH2를 공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료 체계 안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상과 환자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ICF 모델입니다. 이게 한번 ICF 모델 첫 번째 해당하는 1차 버전을 생각해 봅시다. 1980년대를 떠올려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국가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적응을 할 때쯤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 현상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장애인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옛날에 의료 체계에서 환자의 분류는 임페어먼트만 환자였어요. 전쟁 나가는데 이 사람 손가락 잘렸습니다. 손에 잘려서 피가 철철 납니다. 환자다 아니다? 환자다 아니다? 병원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 체계 안에 포함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국가적으로 서포트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오는 거는 당연했었습니다. 옛날에도. 근데 이 사람이 손가락이 절단돼 가지고 상처가 다 아물었습니다. 피도 안 나고 통증도 없고 이래요. 이 사람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무수한 장애인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손가락 말고 다리 절단 환자 생각해보면 못 걷습니다. 보조기구를 차야 돼요. 의지를 차야 됩니다. 지팡이 짚든 이렇게 워커를 잡든 짚어야 됩니다.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 던져주고 자 알아서 걸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임페어먼트가 지금 없습니다. 다리 절단도 상처가 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임페어먼트만 있으면 이 사람은 병원에 불러들여서 도움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80년대 때 무능, 할 수 없는 것도 환자라고 우리 규정을 해주자. 그러면 병원에 와서 의지도 맞춰주고 의지 차고 걷는 것도 알려주고 이런 거 알려주자. 그래서 disability라는 단어를 넣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다리가 잘리고 임페어먼트가 회복했지만 디서빌리티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병원에서 해결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의지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올게요. 이걸 제 예로 워낙 많이 써먹어가지고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이 사람이 디서빌리티는 총을 못 쏩니다. 총을 못 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군인으로 저격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 사람 병원에서 해결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핸디캡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사회적으로 참여 제한을 받는 사람도 의료 체계 안에서 도움을 주자. 이게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전 세계적으로 핸디캡은 주로 어디서 관리를 해주냐? 사회복지기관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도 의료 체계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한 취약계층들, 너무 나이가 많은 노인,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을 때 이 단어에서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ICF 모델을 이때 80년대 딱 WHO를 주창하고 나서 여러 전 세계 국가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임페어먼트만 도와주고 살았는데 그러지 말자. 디서빌리티도 핸디캡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80년대 때. 굉장히 옛날이죠 보면. 근데 하여튼 이런 거 촉발된 게 보면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80년 지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2001년도 때 발표한 2차 모델이 뭐가 달라지냐면 환경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만 놓고 봤어요. 그 사람의 핸디캡만 놓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를 가졌습니다. 디서빌리티를 가졌는데 제가 못 걷는 디서빌리티를 가졌어요.
그러면 저도 분명히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받는 사회적 참여 제한인 핸디캡과 제가 이번에는 교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근데 제가 다리가 절단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사회적 핸디캡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은 교수라는 이 환경적인 요소와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라는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2차 모델에서는 환경 요소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옛날에는 임페어먼트 때문에 디서빌리티가 발생하고 디서빌리티 때문에 핸디캡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반방향이었어요. 화살표가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임페어먼트가 디서빌리티를 발생시키는데 이 디서빌리티가 다시 임페어먼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거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양방향으로 바꾼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2.1을 한번 보세요. RCF 모델 2차 버전입니다. 그랬을 때 신체 기능과 구조가 임페어먼트고요. 활동이 디서빌리티고 참여가 핸디캡입니다. 단어가 뭐 헬스로 바뀌고 뭐 펑셔닝으로 바뀌고 이런 거 있긴 있지만 결국은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화살표가 보면 다 양방향이죠. 이게 옛날에는 오른쪽 화살표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개인적 요소만 놓고 따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추가되면서 개인적 요소, 환경적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의 차이점은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입니다. 정리하자면 ICF 모델은 왜 만들어져 있느냐? 국가가 사회적으로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환자냐 정상인이냐를 구분하기 위한 분류 체계다. 그래서 우리처럼 의료계통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걸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인자에서 이걸 왜 다루냐? 이 그림 때문에 이게 다뤄집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물리적 인자가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 수준은 임페어먼트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물리적 인자가 디서빌리티나 핸디캡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임페어먼트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페인 있는 사람한테 페인을 떨어뜨려 주고 부종 있는 사람한테 부종을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부종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자치료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인자치료 덕분에 디서빌리티가 사라진다거나 핸디캡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뒷이야기라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여기서 화살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질문입니다. 물리적 인자 치료인데 전문적 교육 없는,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적 교육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교육 없는 물리적 인자 치료는 물리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핫팩을 쓰는 것과 제 어머니가 핫팩을 쓰는 거 둘 다 행위는 같습니다. 근데 제가 쓰면 물리치료가 되는 거고 어머니가 쓰면 물리치료가 아닌 게 돼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런 생각 어때요? 분명히 행위는 같은데 이거를 물리치료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요즘에 전기치료 장치가 한 10만 원대 주면은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사가지고 자기 몸에 붙여도 되고요. 내가 사가지고 옆 사람 몸에 붙여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물리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물리적 인자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 근골격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핫팩 해주고 펜스 해주고 초음파 해주고 집에 가라. 이게 이제 패키지 3단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돈을 벌고 싶으면 체해 충격 더 때려주고 이거 딱 해가지고 병원들이 이제 합니다. 인자치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걸 물리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생각 어때요? 지금 다 하고 있죠? 물리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리치료라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의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활에서 물리적 인자의 역할, 셋째 줄입니다. APTA 성명에서는 재활에서 물리적 인자의 역할, 거기 챕터의 셋째 줄, APTA 성명에서는 물리적 인자의 전문적 사용의 필요에 대해 정당화된 문서 작성 없이 물리적 인자를 사용하는 것,
숙련된 치료적 또는 교육적 중재의 부재는 물리치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표현합니다. 이게 문서화한다는 게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를 기록하고 결과도 재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배웠을 때 이때 물리치료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사서 쓰는 거는 평가를 안 한 겁니다. 기록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안 된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그 갈색 박스 밑에 있는 거 거기 위에 셋째 줄 갈색 박스 위에 셋째 줄 보게 되면 APTA는 물리적 인자의 단독 사용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물리적 인자는 다른 중재와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이것 때문에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 물리치료 혹은 재활의 목표는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해서 사회로의 복귀예요. 완전한 사회 참여를 시켜주는 겁니다. 임페어먼트, 디서빌리티, 핸디캡 중에 우리 어디까지 건드리는 게 목표다? 사회가 나왔어요. 사회 참여. 어디까지? 핸디캡까지 건드려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물리적 인자의 사용은 임페어먼트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물리치료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분명히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졸업하면 신임 치료사가 되기 때문에 병원 근골기 쪽으로 진출하는 친구들은 인자치료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인자치료실에서. 근데 내가 입사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왔는데 인자치료만 하고 환자를 돌려보내더라. 그런 병원에는 여러분들은 물리치료사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과감히 그런 병원은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성장할 수도 없을 것 뿐이와 이거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위배되는 행위예요. 나는 물리치료사인데 물리치료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아까 봤던 그런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혹은 의료 체계 시스템 안에서는 물리적 인자 치료 더하기 운동 치료 중에 컴플렉스 엑서사이즈나 심플 엑서사이즈가 항상 동반돼서 처방이 나가야 돼요. 의사들도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컴플렉스나 심플 엑서사이즈를 처방을 내리면 치료사가 그 환자한테만 붙어서 20분, 적으면 10분 정도 운동 교육을 시켜주거나 같이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이게 돈 버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인자 적용만 놓고 보자면 화폐 쿠르륵 싸가지고 한 사람 싸주고 하면은 뭐 한 2, 3분 안에 끝나죠. 텐스 붙여주고 떼주고. 그러면 실제로 치료사가 하는 시간 되게 짧습니다. 근데 한 사람한테 20분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을 안 내는 병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바로 퇴사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병원 좀 미안하지만 유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리치료를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갔을 때 처음에는 인자치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환자를 직접 다루는 거를 의료진들이 여러분들 확인 못했으니까. 근데 짧게는 1, 2주, 길게는 한 달쯤 여러분들 지켜보면 아, 환자를 다루는 거가 어느 정도 아는구나 라고 알고 나면 그 환자에 대한 처방전의 소지는 그 치료사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한 치료사가 인자치료와 운동치료를 동시에 해야지만 그 환자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분리해 놓은 병원도 있어요. 인자방에서는 인자만 해결하고 도수방에서는 도수만 해결하고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한 환자를 놓고 나서 한 치료사가 끌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그렇게 치료사가 성장해 나가야지 나중에 도수도 할 수 있고 뭔가 운동치료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취업해서 그걸 딱 지켜보고 아니면 정말 과감히 퇴사하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물리치료사인데 물리치료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퇴사하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오늘. 그래서 물리적 인자를 사용하는 임상가 같은 경우에 한번 보게 되면 거기 오른쪽 22페이지 오른쪽에 첫째 줄 물리치료사, 보조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줄걸 필요 없습니다. 운동처방사, 재활전문의, 지압요법사, 치료사 등등 여러 사람들 모두 다가 인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리치료를 한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자도구 더하기 신체적 활동을 같이 해줬을 때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자는 다른 직군에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옛날에 이런 걸로 되게 많은 법적 분쟁들이 벌어졌어요. 야, 이게 물리치료사가 전기치료 하는데 왜 한의사도 전기치료 하려고 그러냐? 한의사 하지 마. 근데 결국 졌거든요. 한의사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가 뺏겨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은 더 심했던 거죠. 뭐 한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뭐 스포츠 트레이너들 이런 사람도 전기치료 당연스럽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되게 고민한 겁니다. 물리치료 행위를 운동 처방사한테 뺏겼네, 트레이너 뺏겼네라고 하다가 그게 아니다. 이걸로 한 방에 교통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거는 물리치료 아니야. 너희는 그냥 인자치료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물리적 인자치료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물리치료는 아니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갔을 때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다른 직군이 또 쓰고 있네. 화나. 이럴 필요도 없고 뭐 안 배웠는데도 그냥 막 쓰네. 이런 것도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자 도구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자를 사용할 때 게다가 추가적으로 인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문서화,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환자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배워서 적절한 인자에 대한 파라메타들 전기치료 같은 경우에 몇 헤르츠를 쓸 건지 몇 미리암페어를 쓸 건지 부착 부위는 어디를 쓸 건지 핫팩 온도는 몇 도를 사용해야 될 건지 소재는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환자를 평가하고 전반적인 이 환자 한 명을 한 사람이 다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돼줘야지만 이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